너 아직도 혼자야? 잔을 들고 있던 이수진의 손이 멈췄다. 그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볍게 던진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이 떨어진 순간 테이블 위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다. 15년 만에 나온 동창의 자리였다. 오랜만에 만난 얼굴들, 웃으며 건네는 인사, 반가운 척하는 눈빛들, 그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흐름이 그 질문 하나로 방향을 틀었다. 남편도 없이 애 키우느라 고생 많았겠다. 그러게 난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 말은 걱정처럼 들렸다.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다. 그건 위로가 아니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고 눈빛은 부드럽지 않았다. 사람을 위하는 눈이 아니라 사람을 훑는 눈이었다. 얼마나 무너졌는지,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확인하려는 눈. 수지는 잠깐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다.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 한마디가 끝나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지연이 웃었다. 그래도 너는 참 씩씩하다. 난 내가 이렇게까지 검소하게 살 줄은 몰랐어. 검소하게. 수지는 그 단어를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칭찬이 아니라는 걸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오늘 입고 온 옷, 로고 하나 없는 가방, 차 없이 혼자 온 모습. 이 자리에 몇몇 사람들은 이미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하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으로. 근데 아들은 잘 컸어? 옆자리에서 누군가 물었다. 수지는 물컵을 한번 쥐었다 놓았다. 응, 그냥 잘 컸어. 뭐해? 잠깐의 정적. 대답은 길지 않았다. 병원에서 일해. 그 말이 떨어지자 테이블 여기저기서 작은 반응이 터졌다. 아, 병원 행정직 같은 건가? 그래도 병원 다니면 안정적이긴 하지. 엄마 고생한 보람은 있네. 아무도 더 묻지 않았다. 그리고 수진도 설명하지 않았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다. 아니, 이 자리에서 자기 인생을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 지연이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물었다. 근데 솔직히 말해봐. 주변이 조용해졌다. 혼자 애 키우면 제일 서러운 게 뭐야? 사람들의 시선이 한 번에 수진에게 모였다. 누군가는 기대하는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이미 웃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수진은 대답하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서러운 날은 많았다. 아이열이 밤새 오르던 날 혼자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갔던 기억. 학부모 모임에서 괜히 더 단정하게 입고 앉아있던 날. 생활비를 맞추기 위해 새벽 청소를 나가며 아이 얼굴도 못 보고 나왔던 날. 수없이 많았다. 하지만 그걸 지금 이 사람들에게 꺼내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수지는 짧게 말했다. 내가 힘든 건 괜찮았는데 애가 눈치 볼까봐 그게 제일 힘들었어. 잠깐의 침묵. 그리고 다시 웃음이 이어졌다. 그래도 결국 엄마 팔자지 뭐. 애 잘 키웠으면 된 거 아니야? 너 근데 자존심은 센 것 같아. 자존심. 수지는 속으로 그 단어를 조용히 되뇌었다. 그건 자존심이 아니었다. 존엄이었다. 무너질 때도 버틸 때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 그런데 그날 이 동창회 자리의 공기는 점점 더 불편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근데 넌 재혼 생각 안 했어?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 솔직히 애가 잘 돼도 엄마가 초라하면 좀 그렇지 않나? 누군가 웃으며 말했다. 노골적이지 않아서 더 날카로운 말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물컵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그 순간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수지는 화면을 내려다봤다. 민재, 아들의 이름. 평소 같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밖에 나가 받았을 전화였다. 하지만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지금 이 자리에서 듣는 어떤 말보다 그 목소리가 더 낫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지는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응, 민재야. 그 순간 주변의 소리가 미묘하게 줄어들었다. 대화를 이어가던 사람도 있었지만 몇몇은 이미 듣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아직 안 끝나셨어요? 수지는 짧게 답했다. 응, 아직이야. 왜? 잠깐의 정적. 그리고 민재의 다음 말이 이 자리의 흐름을 조용히 바꾸기 시작했다. 어머니, 끝나시면 말씀 주세요. 차 먼저 보내겠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말투였다. 수지는 짧게 대답했다. 아직이야. 조금 더 있어야 해. 잠깐의 간격. 그리고 민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 이사회가 좀 길어졌습니다. 방금 마무리돼서요. 수지는 아무렇지 않게 되물었다. 그래, 오늘 바빴네. 그 대화는 평범했다. 아주 평범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단어 하나가 누군가의 귀에 걸렸다. 이사회. 맞은편에 앉아있던 지연의 손이 잔을 들다 멈췄다. 옆에 있던 사람도 슬쩍 시선을 움직였다. 수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다. 피곤할 텐데 그냥 쉬어. 그때였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민재의 대답이 조금 더 또렷해졌다. 어머니 모시러 가는 건 제가 하는 게 맞습니다.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이상하게도 익숙한 결이 있었다. 누군가를 설득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일을 확인하는 말. 수지는 작게 웃었다. 괜찮아. 기사님만 보내. 테이블 위 몇몇 시선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수진 쪽으로 향했다.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고 누군가는 대화를 멈춘 채 귀를 기울였다. 그 사이에서 지연이 조용히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민재가 다시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사 먼저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주 짧은 침묵 뒤에 덧붙였다. 어머니, 내일 행사도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수지는 시선을 내려 물컵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다. 내일? 네. 원장실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한 번 더 멈췄다. 아까보다 더 분명하게 수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 그러자 민재의 대답이 이어졌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단호했다. 제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이상하게도 설명보다 더 많은 걸 포함하고 있었다. 수지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래, 알아서 해. 그 한마디를 끝으로 통화를 끊었다. 휴대폰 화면이 꺼졌다. 그리고 동시에 테이블 위의 정적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누구도 바로 말을 잇지 않았다. 방금까지 이어지던 웃음도 가벼운 농담도 어딘가에 걸린 듯 멈춰 있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지연이었다. 방금 뭐야? 가볍게 웃으려는 표정이었지만 목소리는 그렇지 않았다.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아무렇지 않게 답했다. 아들이야. 그건 알지. 지연이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근데 아까 이사회? 그리고 원장실? 다른 사람들도 이제는 대놓고 보고 있었다. 수지는 잠깐 생각하듯 시선을 옆으로 돌렸다가 아주 짧게 말했다.
일이 좀 그래. 모호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궁금하게 만들었다. 병원에서 일한다며? 누군가 물었다. 응. 근데 무슨 일을 하는데? 이사회까지 들어가? 질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고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 모습이 묘하게 여유로워 보였다. 아까까지와는 다른 결이었다. 지연이 다시 웃으며 말했다. 야, 설마 진짜 큰 병원이야? 농담처럼 던진 말. 하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수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왜? 아니, 그냥. 느낌이 좀 그래서. 그때 옆자리에서 누군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근데 기사 보낸다고 하지 않았어?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질문 하나가 다시 공기를 흔들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올 거야. 그 말 이후로 사람들의 시선이 은근히 식당 입구 쪽으로 흘렀다. 아무도 노골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모두가 한 번쯤은 확인하고 있었다. 지연이 웃으며 말을 던졌다. 야, 너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냐? 장난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잘 산 적 없어. 단호하지도 부드럽지도 않은 말. 그대로 내려놓는 말이었다. 그 순간 누군가의 웃음이 어색하게 끊겼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처음과는 달라져 있었다. 아까까지는 수진을 향한 시선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다면 지금은 조심스럽게 거리감을 재는 눈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때 식당 입구 쪽에서 직원이 안쪽을 향해 걸어왔다. 그리고 테이블 옆에서 멈춰섰다. 혹시 이수진 고객님 맞으실까요? 모든 시선이 한 번에 그쪽으로 향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네, 맞는데요. 직원이 공손하게 말했다. 밖에 차량 도착했습니다. 짧은 말. 그 말이 떨어진 순간 테이블 위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밖에 차량 도착했습니다. 직원의 말이 끝나자 테이블 위 공기가 아주 천천히 가라앉았다.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이 방금 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수지는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았다. 아직 식사 중인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전해주세요. 담담한 말투였다. 직원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 그 짧은 장면 하나로 분위기는 더 묘해졌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야, 그냥 가도 되잖아. 차까지 보냈다는데. 웃으며 말했지만 눈은 여전히 계산하고 있었다. 수지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끝까지 먹고 갈게. 그 말은 평범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들렸다. 마치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지연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요즘 병원 쪽도 돈 많이 벌긴 하나 보네. 가볍게 던진 말. 하지만 그 안에는 확인하고 싶은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앞에 놓인 접시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다. 그냥 자기 일하는 거지. 그 말에 누군가 작게 웃었다. 그래도 아까 들으니까 좀 다르던데. 또 다른 사람이 이어받았다. 이사회 얘기 나오고 원장실 얘기 나오고 그냥 직원은 아닌 것 같던데? 질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다. 수지는 여전히 짧게만 대답했다. 병원에서 일해. 그 말은 처음과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르게 들렸다.
지연이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다. 야, 솔직히 말해봐. 목소리가 낮아졌다. 의사야? 테이블 위가 조용해졌다. 수지는 잠깐 생각하듯 시선을 옆으로 돌렸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짧은 부정.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궁금증을 남겼다. 그럼 뭐야? 누군가 재촉하듯 물었다. 수지는 이번에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 행동 하나가 묘하게 여유롭게 보였다. 아까까지 이 자리를 견디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이 자리를 내려다보는 사람처럼 지연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가기 시작했다. 야, 너 일부러 말 안 하는 거지? 수지는 시선을 들어 지연을 바라봤다. 굳이 말할 필요 없잖아. 조용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이 떨어지자 지연의 웃음이 순간 멈췄다. 그때 다른 동창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근데 어느 병원이야? 아까는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질문이었다. 지금은 그게 가장 궁금한 질문이 됐다. 수지는 잠깐 멈췄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병원 이름을 말했다. 그 이름이 공기 속에 놓이자 몇 초간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 다음 순간 누군가 숨을 들이켰다. 거기 다른 사람도 작게 중얼거렸다. 그 병원 맞지? 그 병원은 이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대형 병원이었다. 지연의 손에 들려있던 잔이 살짝 흔들렸다. 야, 거기면. 말을 끝내지 못했다. 수지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게 더 크게 느껴졌다. 누군가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그럼 아들이 거기서 뭐 하는데? 수지는 짧게 답했다. 이래. 같은 말. 하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그 말을 가볍게 듣지 않았다. 지연이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가 다시 열었다. 야, 설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식당 입구 쪽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보였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걸음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선이 따라갔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곧장 이쪽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수진의 옆에서 멈췄다. 어머님,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왔어?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밖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테이블 위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누군가는 눈을 크게 떴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못했다. 지연은 아예 말을 잃은 표정이었다. 수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가방을 들었다. 아주 평범한 동작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 자리에서는 그 어떤 행동보다도 크게 느껴졌다. 지연이 급하게 입을 열었다. 야, 수진아, 잠깐. 수지는 멈추지 않았다. 그 대신 고개만 살짝 돌렸다. 지연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다. 너 아들 뭐 하는 애야? 그 질문은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다. 수지는 잠깐 지연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다. 그냥 자기 일하는 애야. 그 말은 끝났지만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그냥 자기 일하는 애야. 수진의 말은 짧았고 더 이상 설명할 의지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는 아무도 만족하지 못했다. 이미 시작된 의문은 멈출 수 없었다. 지연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듯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야, 그게 아니잖아.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안에 담긴 조급함은 더 선명해졌다. 아까 통화.
원장실이라고 했잖아. 다른 사람들도 이제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수지는 가방끈을 가볍게 정리하며 담담하게 말했다. 응, 그랬지. 그 반응은 너무 평온했다. 그래서 더 불편했다. 지연의 눈썹이 미묘하게 찌푸려졌다. 그럼 뭐야 진짜? 말끝이 흐려졌다. 수지는 잠깐 지연을 바라보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입을 열었다. 병원장이야. 짧은 한 문장. 설명도 없고 힘도 들어가지 않은 말.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진 순간 테이블 위 공기가 완전히 멈췄다. 누군가는 잔을 들다 그대로 멈췄고 누군가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연의 눈이 눈에 띄게 흔들렸다. 뭐? 거의 속삭이듯 나온 소리였다. 수지는 같은 표정으로 한 번 더 말했다. 민재가 거기 병원장이야.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하게 들렸다. 그 말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처럼 자리에 내려앉았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누군가가 숨을 삼켰다. 야, 그게 말이 돼? 다른 사람이 낮게 말했다. 그 병원 원장이면 말을 끝내지 못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었다. 지연은 손에 들고 있던 냅킨을 무의식적으로 구기고 있었다. 너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 그 질문은 처음과는 전혀 다른 의미였다. 아까는 가볍게 던지는 질문이었다면 지금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수지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시선을 돌렸다. 말해야 했어? 조용한 질문. 하지만 그 한 문장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완전히 멈추게 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수지는 이어서 말했다. 나는 내 처지가 부끄러워서 말 안 한 거 아니야.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다.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그 말은 누군가를 공격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지는 한 걸음 옆으로 움직였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조용히 길을 비켰다. 지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작아진 목소리였다. 아까는 그냥 변명처럼 시작된 말. 하지만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수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대신 아주 짧게 말했다. 괜찮아. 그 한마디는 용서도 아니었고 위로도 아니었다. 그저 더 이상 의미 없다는 말이었다. 수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식당 문 쪽으로 향하는 그 몇 걸음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다. 아까까지 웃고 있던 사람들, 가볍게 말을 던지던 사람들, 지금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시선을 떨궜고 누군가는 억지로 표정을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수진이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지연이 마지막으로 말을 꺼냈다. 수진아. 수진은 멈추지 않았다.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더 급해졌다. 우리 다음에 따로 한번 보자. 그 말은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다. 비웃음도 가벼움도 없었다. 그 대신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수지는 문 손잡이를 잡은 채 잠깐 멈췄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다음은 없을 것 같아. 그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문이 열렸다. 밖의 공기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수지는 그대로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아까까지 그들이 나누던 말들,
웃음, 시선들, 그 모든 게 지금은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정말 무너진 건 이수진이 아니었다. 식당 문이 닫히자 안쪽의 소음이 한순간에 끊겼다. 밖은 조용했다. 밤 공기가 천천히 가라앉아 있었고 건물 앞에는 검은 세단이 정차해 있었다. 차 옆에는 아까 들어왔던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수진이 나오자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이쪽입니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걸어갔다. 발걸음은 급하지도 망설이지도 않았다. 그저 평소와 같은 속도였다. 차 문이 열리고 부드럽게 닫혔다. 차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식당 간판의 불빛이 조금씩 멀어졌다. 수지는 등을 기대고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그날 하루가 비로소 끝나는 느낌이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메시지였다. 민재, 어머니, 불편한 일 없으셨죠? 수지는 화면을 잠깐 바라보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 다 끝났어. 곧바로 답장이 왔다. 내일은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수지는 그 문장을 보며 작게 웃었다. 예전에는 그 말이 그렇게 멀게 느껴졌었다. 아이 손을 잡고 병원 복도를 걷던 날들, 진료비를 계산대 앞에서 망설이던 순간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던 새벽. 그때의 자신에게 지금의 이 장면을 말해줬다면 아마 믿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다.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결과가 아니라는 걸. 아무도 보지 않던 시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선택들, 그게 쌓여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걸. 차는 조용히 도로를 따라 움직였다. 멀리 병원 건물이 보였다. 불이 켜진 창들이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떠 있었다. 수지는 그 불빛을 가만히 바라봤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큰 건물일 뿐이겠지만 수진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였다. 그 안에는 자신이 버텨온 시간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차가 신호에 멈췄다. 그 짧은 정지 속에서 수지는 문득 아까의 장면을 떠올렸다. 웃고 있던 얼굴들, 가볍게 던지던 말들, 그리고 마지막에 굳어버린 표정들. 그 모든 것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다. 화가 나지 않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굳이 붙잡고 싶지도 않았다. 이미 끝난 일이었고 다시 꺼낼 이유도 없었다. 수지는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앞을 바라봤다. 그때 운전석에서 조심스럽게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네. 원장님께서 내일 일정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아침에 맞춰서 갈게요. 짧은 대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더 또렷했다. 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입구 조명이 밝게 켜져 있었다. 수지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저 잠깐 그 자리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고생 많았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랜 시간 버텨온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다. 차는 다시 방향을 틀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날 밤 동창회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한동안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누군가는 괜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누군가는 물잔만 계속 비웠다. 지연이 입을 열었지만 말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좀 그랬지. 누군가 작게 대답했다. 좀이 아니라 많이. 짧은 말.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가볍지 않았다. 아까까지 그들이 나눴던 웃음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그 자리를 채운 건 말하지 않아도 아는 불편함과 지워지지 않는 장면 하나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누구도 쉽게 다른 사람의 삶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적어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군가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고 조용히 견뎌낸 시간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난다. 이수진은 끝까지 자신을 설명하지 않았다.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분명하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날 무너진 건 그녀의 인생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혼해. 넌 우리 집에 아무 쓸모도 없어. 그 말이 끝나자 여자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네, 나갈게요. 대신 후회는 하셔도 늦어요. 그 순간 아무도 몰랐다. 이 집에서 가장 가난해 보이던 며느리가 모든 걸 뒤집을 사람이라는 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넓은 거실 한가운데서 중년 여성이 소리를 질렀다. 지참금도 없이 들어와서 애는 딸이나 낳고 친정은 도움도 안 되고 넌 도대체 뭘 하러 시집 왔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여자의 이름은 한지우. 28,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결혼 2년 차 며느리였다. 그녀의 앞에 서 있는 여자는 시어머니 오선자. 평생을 체면과 돈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신림동 단칸방 출신이 어디서 우리 집에 들어와?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넌 평생 거기서 못 벗어났어. 옆에 서 있던 남편 박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린 채 침묵할 뿐이었다. 지우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알겠어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그걸 본 오선자는 비웃듯 말했다. 그래, 잘 생각했네. 너 같은 애 하나 없어져도 우리 집 아무 문제 없어.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작은 방 안에서 지우는 가방을 꺼냈다. 옷 몇 벌, 아기용품,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 그녀는 그 봉투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낡은 유언장 사본이 들어 있었다. 상속인 한지우. 총 상속 재산 비공개. 지우의 손이 잠시 멈췄다. 아직 아니야. 그녀는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시 봉투를 닫았다. 그녀는 아직 끝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간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지우는 25,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신림동 단칸방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시절이었다. 퇴근길 그녀는 늘 같은 장소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지우야, 오늘도 야근이야? 밝게 웃으며 다가오는 남자, 박준호.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는 흔히 말하는 괜찮은 집안의 아들이었다. 둘은 2년째 연애 중이었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 갈래? 준호의 말에 지우는 잠시 멈췄다. 부모님께 인사드리게? 응. 이제 진지하게 얘기해야지. 지우는 미소 지었다. 좋아.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고민이 숨어 있었다. 주말, 강남 고급 아파트 현관 앞에 선 지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넓은 거실과 고급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있는 한 여자. 오선자였다. 안녕하세요, 한지우라고 합니다.
공손히 인사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시선이었다. 어디 살아? 신림동입니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오선자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갔다. 아, 그래.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시작됐다. 며칠 후 준호에게 전화가 왔다. 지우야, 미안해.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엄마가 결혼 반대하셔. 지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이유는 집안 차이가 너무 크대. 지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직접 뵐게요. 그날 밤 지우는 오선자를 찾아갔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주제도 모르고 감히 결혼을 하겠다고? 첫 마디부터 노골적이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준호 씨를 사랑합니다. 오선자는 비웃었다. 사랑? 결혼은 현실이야. 너네 집에서 뭐 해줄 수 있어?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참금은? 지원은? 아무것도 없지? 네. 그럼 결혼할 자격이 없는 거야. 그 말에 지우의 손이 살짝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도 저는 포기 안 합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오선자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 며칠 뒤 오선자는 직접 지우의 집을 찾아왔다. 좁은 단칸방, 낡은 가구들. 그녀는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여기가 집이에요? 지우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좁지만 앉으세요. 오선자는 소파 끝에 걸터 앉으며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잠시 정적. 이 결혼 저는 반대입니다. 지우의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 집이랑은 격이 안 맞아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모욕적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그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잠시 고민하던 그녀는 다시 봉투를 내려놓았다. 아직은 아니야. 그녀는 결심했다. 끝까지 가보기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자신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결혼식 날 한지우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지만 마음 한쪽은 이상하게 무거웠다. 하객석 맨 앞줄. 오선자는 끝까지 표정이 굳어 있었다. 축하보다는 평가하는 눈빛. 그날 지우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결혼이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걸. 신혼생활은 시작부터 평탄하지 않았다. 아침은 왜 이 모양이야? 첫날 아침 식탁을 본 오선자의 말이었다. 죄송해요.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다음은 무슨 다음이야? 기본도 안 되어 있는데. 준호는 신문을 넘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우는 조용히 밥그릇을 내려놓았다. 그날 이후 사소한 모든 것이 문제였다.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도 문제. 청소가 조금만 부족해도 문제.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문제. 그리고 그 모든 순간마다 준호는 침묵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우는 점점 말을 줄였다. 그 대신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견뎠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따로 있었다. 병원은 언제 갈 거야? 오선자의 말에 지우는 잠시 멈췄다. 네. 언제 가질 거냐고. 그 질문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몇 달 후, 지우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작은 초음파 사진을 손에 쥐고 그녀는 한참을 울었다. 기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날 저녁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임신했어요. 잠시 정적. 오선자의 표정이 처음으로 바뀌었다. 정말? 그날만큼은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 준호도 오랜만에 웃었다. 고생했어, 지우야. 그 말에 지우는 조금 안심했다.
어쩌면 이제 달라질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몇 달 뒤, 출산 당일, 긴 진통 끝에 아이가 태어났다. 간호사가 말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따님이에요. 그 순간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작고 따뜻한 생명. 그녀는 아이를 꼭 안았다. 우리 딸. 그런데 옆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전혀 달랐다. 딸이야? 오선자의 표정이 굳었다. 하필 딸이네.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병실안.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엔 아들 낳아야지. 오선자의 말이 이어졌다. 요즘 세상에 누가 딸 하나로 끝내. 지우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를 더 꽉 안았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애는 왜 이렇게 자주 울어? 엄마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젖은 제대로 먹이는 거 맞아? 모든 문제는 지우 때문이었다. 아이의 울음도, 집안 분위기도, 심지어 남편의 표정까지도. 어느 날 밤, 아이가 계속 울었다. 지우는 새벽 내내 아이를 달랬다. 겨우 잠든 아이를 내려놓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오선자였다. 애가 울어서. 그러니까 제대로 보라고 했잖아. 그 말에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죄송해요. 죄송하면 다야? 애 하나도 제대로 못 보면서. 그때였다. 지우의 감정이 처음으로 흔들린 순간.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오선자의 눈이 커졌다. 뭐? 저도 처음이라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처음이면 다 이해해줘야 해? 단호한 목소리였다. 세상은 그런 거 아니야. 그 말에 지우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며칠 뒤, 준호의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 큰 손해가 발생했다. 그날 밤 준호는 술에 취해 들어왔다. 왜 이렇게 늦었어? 지우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냥 좀 놔둬. 짜증 섞인 대답이었다. 그는 그대로 소파에 쓰러졌다. 그날 이후 준호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다. 그리고 말수도 줄어들었다. 어느 날 오선자가 지우를 불렀다. 요즘 준호 힘든 거 알지? 네. 그럼 내가 도와야지.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제가요? 친정의 말에서 돈 좀 마련해. 순간 귀를 의심했다. 저희 집은 그런 형편이. 그럼 뭘 해줄 수 있는데? 차가운 시선.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 집에 붙어 있는 거야? 그 말은 분명했다. 너는 쓸모없다는 선언. 그날 밤, 지우는 다시 그 서류 봉투를 꺼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봉투를 열면 모든 게 바뀐다. 이 집의 태도도, 준호의 표정도, 그리고 자신의 위치도. 하지만 그녀는 다시 봉투를 닫았다. 조금만 더.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는 단순한 인내가 아니었다. 확인하고 있었다. 사람의 끝을. 그리고 그 끝은 15억이야. 그 한마디에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거실 한가운데 서 있던 한지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뭐라고요? 조용히 되묻자 박준호는 얼굴을 찡그린 채 소파에 몸을 기대었다. 사업 망했어. 투자금까지 다 날렸어. 말은 짧았지만 무게는 가벼워 보이지 않았다. 지우의 시선이 천천히 내려갔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식탁에는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오선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술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다. 그 모습을 보던 오선자의 시선이 지유에게로 향했다. 이제 내가 나설 때 아니야? 순간 지유의 눈이 흔들렸다. 제가요? 그럼 여기서 누가 해결해? 우리 집 돈 다 묶여 있는 거 몰라? 말은 사실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계산된 느낌이었다. 친정에 연락해. 지유의 숨이 멎는 것 같았다. 15억 정도는 어떻게든 만들 수 있잖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지유의 입에서 낮은 숨이 새어나왔다. 저희 집은 그런 돈 없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더 차가운 말이었다. 그럼 방법은 하나지. 정적? 이혼해. 그 한마디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지유의 귀가 멍해졌다. 준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시선을 피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지유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준호 씨 생각도 같아요? 잠시 침묵. 그리고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그 말은 동의였다. 아니, 포기였다. 지유의 눈빛이 완전히 식어버렸다. 알겠습니다. 너무 담담한 대답이었다. 오히려 그게 더 이상했다. 오선자가 눈을 좁혔다. 뭐가 그렇게 쉽게 알겠다는 거야? 지유는 고개를 들었다.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혼하겠습니다. 그 순간 오선자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예상보다 빠른 수긍.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흔들리지 않는 눈빛. 그래, 잘 생각했어. 오선자는 다시 여유를 되찾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너 같은 애 하나 없어도 우리 집 문제 없어.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 안. 작은 가방이 다시 꺼내졌다. 아이의 옷, 기저귀, 그리고 몇 가지 소지품. 지우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을 처리하는 사람처럼. 가방을 정리하던 그녀의 시선이 멈춘 곳. 서류 봉투였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길지 않았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안에 있던 종이를 꺼냈다. 조용한 방 안. 종이를 바라보는 지우의 눈빛이 변했다. 차갑게, 그리고 또렷하게. 이제 끝이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낮았지만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아이를 안고 거실로 나왔다. 오선자는 이미 앉아 있었다. 짐은 다 챙겼어? 네. 짧은 대답. 준호는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지우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준호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다. 만약 제가 돈이 있었다면 달라졌을까요? 순간 공기가 멈췄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선자가 대신 웃었다. 그럴 리가 있니? 하지만 그 웃음은 완벽하지 않았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어요. 그리고 가방을 들었다. 현관으로 향하는 발걸음.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나서기 직전 지우가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후회하셔도 늦어요. 그 말은 경고 같기도 했고 확신 같기도 했다. 문이 닫혔다. 며칠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독촉 전화가 계속 걸려왔다. 언제 갚으실 겁니까? 이번 주 안에 처리 안 되면 법적 절차 들어갑니다. 준호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오선자 역시 초조해졌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 애를. 말을 하다 멈췄다. 이상했다. 왜인지 모르게 그 며느리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그때였다.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박준호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한지우 씨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준호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일인데요? 상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속 장소, 고급 로비. 준호와 오선자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둘 다 어딘가 불안한 표정이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리고 누군가 걸어 나왔다. 정장 차림의 남자였다. 그는 두 사람 앞에 서서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말을 꺼냈다. 한지우 대표님 관련해서 왔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대표 뭐요? 오선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는 태연하게 서류를 꺼냈다. 이건 확인서입니다. 그 종이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그 위에 적힌 이름. 한지우. 그리고 그 아래 상상도 못한 숫자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오선자의 손이 떨렸다. 이게 뭐예요? 남자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한지우 대표님의 자산 관련 확인서입니다. 준호가 급하게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말을 잃었다. 이게 말이 돼? 종이 위에 적힌 숫자. 단순한 금액이 아니었다. 기업 지분, 부동산, 투자 자산. 그리고 그 총합.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규모였다. 오선자의 입이 벌어졌다. 이거 다 지우 거라고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외조모님으로부터 상속 예정이었던 자산입니다. 예정이요? 이미 절차는 대부분 완료됐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두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다. 그럼 그동안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모르고 계셨던 겁니까? 남자의 질문은 조용했지만 날카로웠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알고 있었다면 절대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사실이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오선자의 손이 점점 세게 떨리기 시작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녀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신림동 단칸방, 낡은 가구, 항상 조용히 참고 있던 며느리. 그 모든 모습이 순식간에 뒤집혔다. 그럼 일부러 숨긴 거야?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건 대표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였다. 또각, 또각. 로비 바닥에 울리는 구두 소리.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돌아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본 순간 숨이 멎은 것처럼 멈췄다. 한지우였다. 하지만 그들이 알던 모습이 아니었다. 단정한 정장,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리고 전혀 다른 눈빛, 차갑고 또렷하고 흔들림 없는 시선. 오랜만이에요. 지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공간을 가득 채웠다. 지우야.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감정은 너무 늦었다. 지우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무 감정도 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선을 긋는 데는 충분했다. 오선자가 급하게 일어났다. 지우야, 이게 다 뭐야? 왜 이제야?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지우가 먼저 막았다. 이제야가 아니라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말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우는 천천히 테이블 위 서류를 바라봤다. 궁금하셨죠? 고개를 들었다. 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지. 오선자의 입술이 떨렸다. 왜 그랬어?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확인하고 싶었어요. 뭘? 사람이요. 짧은 단어 하나. 하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다. 지우의 시선이 두 사람을 차례로 스쳤다. 돈이 없을 때도 같은 태도일지. 말이 끝나자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처음부터
네. 지우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오선자의 다리가 힘없이 풀렸다. 그럼 우리가, 네. 지우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다 보셨던 거죠? 그 순간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되감기 시작했다. 무시하던 말들, 비웃던 표정, 이혼을 요구하던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지우의 눈앞에서 벌어졌다는 사실. 오선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우야, 내가 잘못했어.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로비 한가운데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다. 한 번만 기회 줘. 준호도 다가왔다. 나도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떨리고 있었다. 다시 시작하자, 응? 그 말은 간절했지만 너무 늦었다. 지우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두 사람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돈 때문이잖아요. 그 한마디, 모든 걸 꿰뚫는 말.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맞아요. 지우가 말을 끊었다.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땐 버리려고 했잖아요. 침묵. 그런데 지금은 왜 붙잡으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지우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다. 사람이 아니라 조건을 본 거예요. 그 말은 단정이었다. 그리고 틀리지 않았다. 한참의 정적 끝에 지우가 입을 열었다. 이혼 서류는 이미 정리됐습니다. 준호의 눈이 흔들렸다. 지우야. 그리고 지우의 말이 이어졌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 말에 오선자의 어깨가 무너졌다. 준호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다. 후회는 혼자 하세요. 그리고 돌아섰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그 한마디가 끝이었다. 한지우는 뒤돌아섰다. 망설임도 없었고 감정도 흔들리지 않았다. 로비 한가운데 무릎 꿇은 오선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떨었다. 지우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익숙했던 공기였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그 옆으로 비서가 조용히 다가왔다. 대표님, 일정 이동하실까요? 지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정리됐다. 이혼 서류는 이미 법적으로 확정되었고 박준호와 오선자는 아무것도 막을 수 없었다. 남은 건 현실이었다. 15억의 빚, 그리고 무너진 체면. 박준호는 멍하니 집에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거실. 예전에는 좁다고 느껴졌던 공간이 지금은 끝없이 넓게 느껴졌다. 진짜 다 끝난 거야? 그의 목소리는 혼잣말이었다. 하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오선자는 그 옆에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애가 그런 애인 줄 알았으면. 하지만 이미 늦었다. 깨진 건 관계가 아니라 신뢰였다. 그리고 그건 돈으로도 사과로도 돌아오지 않았다. 며칠 후 오선자는 결국 신림동으로 내려갔다. 그녀가 예전에 무시했던 그 동네, 좁은 골목, 오래된 건물들, 그리고 익숙한 이름 하나. 한지우의 부모가 살던 집이었다. 문 앞에 서서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문이 열리자 지우의 아버지가 나왔다. 누구십니까? 오선자의 입술이 떨렸다. 저 준호 엄마입니다.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오선자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짧은 말,
하지만 너무 늦은 말이었다. 늦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리 딸이 얼마나 버텼는지 아십니까? 오선자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때는 무시하시고 지금은 사과하시는군요. 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다. 돌아가세요. 문이 닫힌 뒤 오선자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잃은 건 돈이 아니었다. 그 시각 한지우는 고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유리창. 그 앞에서 그녀는 조용히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비서가 말했다. 재단 설립 준비 완료됐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하죠. 며칠 후 기사 하나가 세상에 나왔다. 한지우 회장, 청년 자립 재단 설립. 사진 속 지우는 단정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옆에는 작은 아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딸 지우였다. 그 시간 오선자는 집에서 그 기사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 지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당당하고 안정적이고 흔들림 없는 모습.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저 애를 내가. 말끝이 흐려졌다. 박준호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고 있었다. 전화는 끊겼고 친구들은 멀어졌고 회사도 이미 정리됐다. 남은 건 하나였다. 후회. 하지만 후회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몇 달 후 오선자는 혼자 앉아 있었다. 작은 원룸.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 그녀는 조용히 TV를 켰다. 그리고 화면 속 지우를 봤다. 딸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 그 순간 오선자는 눈을 감았다. 내가 그때. 하지만 말은 끝나지 않았다. 이미 답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시각 지우는 딸 지우와 함께 공원에 있었다. 지우가 물었다. 엄마, 왜 저 아줌마는 울어? 지우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사람은 늦게 깨닫기도 해.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지우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과거는 끝났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지우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돈이 아닌 사람을 선택했고 결국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가난할 때의 태도와 상황이 뒤집혔을 때의 태도, 그 차이가 얼마나 잔인하게 드러나는지 이 이야기는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지우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끝까지 참으며 사람을 지켜볼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선을 긋고 떠났을지 그리고 반대로 박준호와 오선자처럼 행동하지 않을 자신이 정말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말이 아니라 가장 힘든 순간의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고 필요 없어졌을 때 밀어내고 이익이 보일 때 다시 붙잡는 관계. 그건 사랑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그래서 한지우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그녀를 가장 단단한 자리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통쾌했다면, 혹은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면, 그 이유는 분명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힘들 때도 같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적인 사연과 속이 시원해지는 반전 이야기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충격적인 선택과 더 예상 못한 반전으로 찾아오겠습니다.